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해운대에서 작은 생활용품 회사를 운영하는 40살 여성 서하윤입니다. 제 이야기는 평범한 인사로 시작했지만 곧 여러분의 심장을 쿵쿵 뛰게 만들 충격과 반전으로 이어질 거예요. 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살아왔습니다. 8살 무렵 함께 있던 어린 여동생을 시장에서 잃어버린 뒤로 제 삶은 늘 무겁고 허전했지요.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까지 동생을 애타게 찾으셨고 저 또한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상도 못한 순간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그 동생을 다시 만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생활용품 개발로 이름을 알리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제품이 히트를 치면서 회사를 세울 용기를 얻었고 고생 끝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죠. 덕분에 연애와 결혼은 늦어졌지만 몇 년 전 거래처 사장님의 소개로 강도윤이라는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역시 생활용품하우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서로 통하는 부분이 많았고 자연스레 연인이 되었지요. 저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윤의 집, 즉 예비시댁에서 인사자리가 잡혔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아껴주는 모습을 보며 시댁 식구들도 분명 좋은 분들이리라 기대했어요. 하지만 그날 본 광경은 제 상상을 완전히 뒤엎어 버렸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준비되고 있었지만 한 사람이 분주히 뛰어다니며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도윤의 동생 부부 중 며느리 박연지였습니다. 그녀는 밥 한 숟가락도 입에 대지 못한 채 설거지, 상차림, 청소까지 도맡고 있었어요. 가족들은 저에겐 친절했지만 연지에게는 차갑고 모진 말만 쏟아냈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 고아를 받아줬으면 그만한 노릇은 해야지. 형수님은 사장님이라 잘 나가는데 넌 도대체 뭘 할 줄 아냐?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부모 잃은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30년 전 잃어버린 제 동생이 떠올랐습니다. 연지가 당하는 부당한 대우를 보니 남일 같지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그녀의 나이는 제 동생과 비슷할 터라 제 가슴은 왠지 모르게 쿵 내려앉았죠. 저녁을 마친 후 도윤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재수 씨가 좀 부족해서 그래. 그래서 강하게 대할 수밖에 없어. 그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정말 제가 몰랐던 그의 민낯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합리화일까요? 제 마음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예비 시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될 분의 초대였죠. 그날도 역시 연지는 부엌에서 홀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냄비를 맨손으로 옮기며 숨을 헐떡이는 그녀를 보면서 저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제가 팔을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들어서자 시어머니와 도윤, 시동생까지 일제히 말렸습니다. 아이, 손님이 뭘 그런 걸 해요. 자기야, 그냥 앉아있어.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도 하고 싶으니까 말리지 마세요. 그렇게 연지와 함께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조금은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연지의 목에 걸린 작은 금목걸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물건이었기 때문이었죠. 30년 전 잃어버린 제 여동생이 항상 하고 다니던 목걸이와 똑같았습니다.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직접 주문 제작해 주셨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걸이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연지 씨, 그 목걸이 어디서 난 거예요? 연지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요?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형님이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불안감에 그녀의 어린 시절 기억을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에 대한 단서가 있지 않을까 싶었죠. 혹시 어린 시절 기억나는 건 없어요. 가족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연지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겨울만 되면 언니가 용돈을 모아서 저한테 붕어빵을 사주던 기억은 나요. 얼굴은 흐릿하지만 그 장면은 아직도 생생해요. 그 순간
제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어린 시절 제 동생은 붕어빵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마다 용돈을 모아 꼭 동생과 함께 붕어빵을 사 먹었죠. 그런데 그 기억을 연지가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니. 그럼 혹시 언니 이름은 기억해요? 네, 기억해요. 민수, 언니 이름이 민수였어요. 제 이름과 똑같은 민수라는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연지가 바로 제가 30년 동안 찾아 헤매던 여동생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강하게 밀려왔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아직 마음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혹여 제가 잘못 짚어버린다면 그녀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진실을 확인할 때까지는 가슴 깊숙이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비시댁 식구들이 연지를 노예처럼 부려먹는 광경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분노가 제 속을 들끓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과 분노가 동시에 끌어올랐습니다. 특히 예비시댁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는 견딜 수가 없었죠. 그들은 연지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안일꾼, 아니 그 이하로 여기는 듯 했으니까요. 며칠 후 또다시 시댁을 찾았을 때 일이 터졌습니다. 저는 식사를 돕던 중 간장이 떨어진 걸 알아차리고 연지를 대신해 밖에 나가 사오기로 했습니다. 잠시 바람을 쐬고 돌아왔을 뿐인데 제가 집에 들어선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 새언니한테 일을 시켜? 예비 시모는 연지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인 도윤마저 그 옆에서 연지를 꾸짖고 있었죠. 형수님은 회사 사장님인데 너는 뭘 할 줄 아냐? 네가 괜히 형수님 기분 상하게 하면 우리 집은 끝장이야. 정신이 있니? 없니? 그 자리에는 시동생까지 합세해 모두가 한 목소리로 연지를 몰아세고 있었습니다. 단지 제가 간장을 사러 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이죠. 죄송해요. 제가 사오려고 했는데 형님이 굳이. 연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변명했지만 그들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닥치고 다음부터 또 이런 짓 했다간 우리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이었죠. 무엇보다도 그들이 말하는 태도 속에는 노골적인 멸시와 업신여김이 가득했습니다. 연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그저 묵묵히 모든 비난을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만약 연지가 정말 제 여동생이라면 지금 저들은 제 가족을 짓밟고 있는 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장 사실을 드러낼 수도 없었습니다. 자칫 잘못 말하면 저들과 연지가 더 큰 위험에 빠질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그래, 언젠가는 증거를 잡고 저 인간들 모두에게 똑같이 되갚아 줄 거야. 반드시. 그리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한 가지 결심이 더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연지가 내 동생이 아니더라도 저 집구석에서 구해내야 해. 이대로는 절대 안 돼. 이날 이후 저는 예비 시댁을 향한 경계심을 한껏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예비 신랑에게 미소를 보였지만 속으로는 날카로운 칼날을 갈고 있었죠. 며칠 뒤 다시 시댁에 초대받은 날이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연지가 제 여동생일 가능성을 더 확실히 확인해야겠다고요. 그날도 어김없이 연지는 부엌에서 허리를 굽히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연지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있었죠. 저는 일부러 연지 옆에 서서 함께 일을 도우며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연지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또다시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조금 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연지야, 미안한데 그 목걸이 정말 어디서 난 거야? 특별한 사연 같은 건 없어? 연지는 잠시 손을 멈추더니 수줍은 듯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상하게 가족에 대한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냥 겨울마다 언니랑 붕어빵을 먹었던 기억만 또렷해요.
언니의 얼굴은 기억이 안 나는데 손을 꼭 잡아주던 따뜻한 감촉은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 기억은 제 것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이죠. 어린 시절, 저는 동생이 붕어빵을 좋아하는 걸 알았기에 겨울이면 용돈을 모아 꼭 사주곤 했습니다. 그 작은 추억이 그녀에게도 남아있다니 저는 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혹시 언니 이름은 기억나? 연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네, 기억해요. 언니 이름은 하윤이었어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거의 확신으로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경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만약 잘못된 확신이라면 연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돼. 그때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부엌을 갈랐습니다. 연지야, 국 좀 더 떠와라. 연지는 서둘러 국을 떠와 시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뜨거운 국그릇을 그대로 연지 얼굴 앞에 확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다 식었잖아. 이런 걸 누구 보고 먹으라고? 다시 끓여와. 저는 너무 놀라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제 앞이라는 사실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은 연지를 노골적으로 모욕하고 있었던 겁니다. 도윤과 시동생마저 아무렇지 않게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 집안에선 절대로 내 동생을 두고 갈 수 없어. 내가 직접 데려나와야 해. 그날 저녁 저희가 식사를 마치고 후식을 먹을 때였습니다. 과일 접시가 돌았는데 연지는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치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연지야, 왜 과일 안 먹어? 복숭아 되게 달고 맛있는데 한 입 먹어봐. 그러자 연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저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어서 먹으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서 들고 있던 찻잔이 덜컥 흔들렸습니다. 복숭아 알레르기. 그건 바로 제 여동생이 가진 특이 체질이었으니까요. 어린 시절 여동생은 단 한 번도 복숭아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연지는 분명히 제가 30년 전 잃어버린 친동생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예비시댁이 알게 된다면 그들은 분명 연지를 빌미로 저를 압박하거나 이용하려 들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속물근성이 여러 차례 드러났으니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연지를 따로 불러내어 휴대폰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꼭 받아줘. 내가 연락할게. 제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챈 연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마침내 저는 연지와 단둘이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연지야, 놀라지 말고 들어. 사실은 내가 네 언니야. 네가 잃어버린 친언니. 연지는 순간 멍해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이 제 친언니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눈물이 차올라 목이 메었습니다. 어린 시절 집 앞에서 기다린다던 여동생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던 이야기.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았던 이야기. 그리고 붕어빵과 복숭아 알레르기, 목걸이까지. 모든 단서가 그 아이와 연지를 하나로 이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연지의 목소리가 떨리며 흘러나왔습니다. 민수 언니, 정말 언니 맞아요? 나 그 언니가 맞는 거죠? 그래, 내가 바로 내 언니야. 우리 다시 만난 거야, 민정아. 그 순간 두 사람은 핸드폰 너머로 울음만을 쏟아냈습니다. 잃어버린 세월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듯 울음 속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다시 만난 기적에 대한 감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차갑게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연지를 이 집안에서 구해내야 했고 동시에 그들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증거를 모아야 했으니까요. 제 속마음은 이미 복수의 불길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연지를 제 집으로 몰래 불러냈습니다. 저희 집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살던 곳이라
변하지 않은 공간 속에서 연지를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연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두리번거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여기가 내가 어릴 적 살던 집이었구나. 연지는 부모님이 쓰시던 안방, 그리고 어린 시절 자신이 썼던 방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액자와 오래된 책장, 창문 틀의 작은 흠집까지도 그녀에게는 낯설면서도 익숙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언니, 나 이렇게 다시 돌아올 줄은 몰랐어. 저는 연지의 어깨를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민정아, 언니가 너무 늦게 찾았지?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부터는 언니가 널 지켜줄 거야. 더는 혼자 두지 않을 거야. 한참을 울고 난 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시댁 식구들이 널 괴롭히는 거야? 너도 알잖아. 그건 가족이 할 짓이 아니야. 연지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안 그랬어. 결혼 전에 직장 다닐 땐 모두가 나한테 잘해줬어. 어머니도 날 친딸처럼 예뻐하셨고 남편도 다정했어. 그래서 나는 의심조차 하지 않고 결혼했지.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이어 말했습니다. 근데 내가 몸이 안 좋아져서 일을 그만두자 그때부터 변했어. 내가 고아라는 걸 빌미로 삼아서 모든 걸 요구하기 시작했어. 내가 모아둔 돈까지 전부 예단과 혼수로 내놓았는데 그땐 다들 좋아하더라. 하지만 돈이 바닥나자 난 그 집에서 노예가 됐어. 저는 숨이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연지가 왜 그런 모욕을 알면서도 참고 살아왔는지 궁금했는데 이어진 그녀의 말은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사실 오갈 데가 없었어. 난 늘 혼자였잖아. 그런데 결혼하고 처음으로 가족이란 게 생겼어. 그게 너무 소중했어. 그래서 버릴 수가 없었어. 설령 날 괴롭혀도 다시 혼자가 되는 게 너무 두려웠거든. 연지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속이 뒤집혔습니다. 그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더는 그런 이유로 희생하게 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굳게 다짐하며 말했습니다. 민정아, 이제 그 집에서 나오자. 앞으로는 언니가 내 인생 책임질 거야. 내 진짜 가족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바로 나야. 연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믿기지 않는 듯 물었습니다. 정말 나 이제 언니랑 같이 살아도 돼? 다시는 혼자가 아니야? 저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넌 이제 절대 혼자가 아니야. 그날 밤 저는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연지를 시댁에서 꺼내올 것,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모든 만행을 세상에 알릴 것. 복수의 서막이 이제 막 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연지를 시댁에서 꺼내오는 것은 물론 그들이 더는 발뺌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로 말이죠. 민정아, 조금만 더 참아. 네가 당한 걸 기록해야 해. 그래야 당당히 벗어날 수 있어. 저는 연지에게 작게 녹음기를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핸드폰으로라도 좋아. 네가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을 하나하나 남겨둬. 그게 내 무기가 될 거야. 연지는 불안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언니, 조금 무섭지만 나도 이제는 지고 싶지 않아.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그녀의 알바비를 빼앗아간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저는 연지의 통장을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시어머니 계좌로 꼬박꼬박 월급이 빠져나간 내역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동시에 제 머릿속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좋아. 이제 퍼즐은 맞춰지고 있어. 조금만 더 완벽하게 모아야 해. 그 무렵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비 신랑 도윤이 어느 날 저를 따로 불러 은근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사실 그동안 말 못한 게 있는데 저는 이미 그의 목소리에서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우리어 회사 자금 사정이 좀 어려워. 이번 달까지는 월급 겨우 줬는데 다음 달부턴 막막해. 이대로 가면 회사가 무너질지도 몰라.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간절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자기야, 우리 결혼할 사이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 투자 좀 해주면 안 될까? 저는 속으로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역시 그렇지.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돈 때문에 결혼하려던 거였군. 하지만 겉으로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일단 생각은 해볼게. 확답은 못하지만 그 순간 도윤의 눈빛이 번쩍이며 안도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제야 확신이 섰습니다. 이 결혼은 저를 이용하려는 덫에 불과하다는 걸. 그날 밤 저는 그의 회사를 뒷조사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미 몇 번의 신제품 실패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고 사채까지 끌어다 쓰는 상황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지만 실상은 껍데기뿐인 빈 깡통 회사였던 겁니다. 좋아. 이제 끝장을 보자. 내 동생을 괴롭힌 대가, 그리고 날 속이려 한 대가 똑같이 돌려줄 거야. 복수의 각오가 한층 더 단단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더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 연지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언니, 나 좀 살려줘. 전화기 너머로 연지의 떨리는 목소리와 함께 유리 깨지는 소리,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몰아 곧장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서자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연지는 머리가 헝클어진 채 구석에 주저앉아 있었고 예비 시모는 손에 걸레를 쥔 채 그녀를 마구 밀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조 도윤과 시동생이 그저 팔짱을 낀 채 지켜보고만 있었죠.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모는 오히려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애 좀 혼내고 있었어. 요즘 말도 안 듣고 제멋대로라서 말이지. 순간 제 안에 쌓여있던 분노가 폭발할 뻔했습니다. 제가 꾹꾹 눌러 참으며 이를 악물자 도윤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자기야, 신경 쓰지 마. 그냥 가자. 우리 얘기나 하자고. 그의 말에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제 동생을 두들겨 맞는 현장을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외면하다니 저는 그 자리에서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지금 내 동생한테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모두가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내 동생이라고 무슨 말이야? 도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죠. 저는 눈물을 머금고 단호히 외쳤습니다. 그래, 연지는 내 친동생이야. 내가 30년 동안 찾아 헤매던 여동생이라고.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 도윤, 시동생 모두 입을 다물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곧 서둘러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내가 몰라서 그랬네. 네가 세아간의 친동생인 줄 알았으면 절대 이렇게 안 했지. 형수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연지한테 잘할게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웃기지 마. 오늘부로 내 동생은 내 집 사람이 아니야. 난 이 쓰레기 같은 집에서 내 동생을 데리고 나갈 거야. 그 순간 연지는 눈물을 터뜨리며 제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저도 더는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연지를 데리고 시댁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집에 남겨둔 물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제 동생의 안전과 자유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동생을 꼭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절대 저 집구석으로 다시는 안 돌아갈 거야. 연지는 마치 꿈을 꾸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언니, 정말 나 이제 자유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언니가 널 지켜줄 거야. 하지만 끝내려면 아직 할 일이 남았어. 저는 연지에게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상대로 이기려면 증거가 필요해. 네가 당한 모욕, 빼앗긴 돈 다 기록해둬야 해. 연지는 눈물을 닦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알겠어. 나도 이제는 무섭지 않아. 끝까지 해볼게. 그때였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어제는 내가 너무 흥분해서 미안해. 목소리는 애써 부드럽게 깔려 있었지만
저는 이미 그의 속내를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일부러 도윤을 제 회사로 불러냈습니다. 제 직원들이 다 있는 사무실이라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안전할 수 있었죠. 도윤은 마치 달래듯 제 앞에서 읍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어제 일은 진짜 오해야. 사실 엄마도 몰라서 그런 거지. 앞으로는 다르게 할 거야. 그만해, 도윤. 난 내 민낯을 다 봤어. 너한테는 내 동생이 그저 하인 같은 존재였잖아. 그러자 그는 갑자기 태세를 바꿔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알았어. 잘못했어. 근데 우리 회사 자기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 자기 회사에서 투자만 해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부탁이야. 저는 비웃음을 감추며 말했습니다. 내 회사를 왜 내가 살려야 하지? 너 같은 놈 때문에 내 동생이 어떤 지옥을 겪었는데?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다시 애원하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기야, 제발. 나 아니면 자기랑 결혼해줄 사람 또 어디 있겠어? 우리 운명 아니야? 저는 날카로운 웃음을 흘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곧 내 운명은 끝장날 거다. 그 순간부터 저는 본격적인 방역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는 숨길 필요가 없었자게. 거루 없어 숨리없었습니다. 내 동생을 짓밟은 저들을 향한 복수극의 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동생과 비밀스럽게 병원을 찾았습니다. 혹시 시댁에서 퍼뜨린 말처럼 연지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환자분은 아무 이상 없습니다. 건강하세요. 임신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건?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쪽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분이 검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네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도윤, 시동생이 연지를 향해 퍼부었던 모욕이 전부 거짓이었음을 확인한 순간이었죠. 그들은 연지를 무능하다, 아이도 못 낳는다며 괴롭혔지만 정작 문제가 있는 쪽은 자기들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를 악물며 다짐했습니다. 좋아. 이 사실은 마지막 순간에 폭탄처럼 터뜨려 주겠어. 그날 저녁, 연지와 함께 저녁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정아, 이제는 언니가 확실하게 내 편이야. 하지만 우리 둘만의 싸움으로 끝내서는 안 돼. 저 사람들이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 만들어야 해. 연지는 두 손을 꼭 모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나도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야. 나를 이렇게까지 짓밟은 사람들. 제대로 대가 치르게 하고 싶어. 며칠 뒤 예비 시모와 시댁 식구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라는 요구였죠. 하지만 저는 차갑게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직접 제 회사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다 우리가 잘못했다. 세아가, 연지,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안 되겠니? 형수님, 저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입에 발린 사과와 눈물 섞인 목소리. 하지만 전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기가 막혔던 건 그들이 연지를 향해 돌려놓으려는 시선이 아니라 제 눈치를 보며 재산과 영향력을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저는 차갑게 웃으며 단호하게 잘라냈습니다. 이제 끝났어. 내 동생은 다시는 너희 집으로 가지 않아. 그리고 내 놈들이 어떤 죗값을 치르게 될지 똑똑히 보게 될 거야. 제 속에서는 불길 같은 결심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이제는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판은 제가 쥐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복수의 무대를 제 회사 사무실로 정했습니다. 직원들이 있는 공간이라 혹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제 쪽이 훨씬 유리했으니까요. 마침내 도윤과 그의 어머니, 시동생 부부까지 모두 불려 나왔습니다. 그들은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연지를 향해 손을 내밀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세아가야, 엄마가 잘못했어. 네가 우리 집 딸인 줄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안 했을 거야. 형수님, 재수 씨가 동생이신 줄 모르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도윤까지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결혼 얘기 다시 시작하자. 지난 일은 다 잊자고. 앞으로는 다르게 할게. 저는 차갑게 웃으며 그들의 연기를 지켜보다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무릎 꿇고 빌어도 늦었어. 내 동생이 어떤 모욕을 당했는지 내가 똑똑히 봤어. 사람을 괴롭히고 짓밟은 게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해? 순간 모두가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이어서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사람을 때리는 것만 폭력이 아니야. 말로 짓밟고 정신적으로 몰아쓰는 것도 폭력이야. 너희는 그걸 수년간 반복했어. 그러자 예비 시모가 갑자기 손을 부르르 떨며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 둘째랑은 이혼하지 말자꾸나. 세아가 너 없으면 우리 집은 무너져. 다시는 안 그럴 테니 그냥 집으로 돌아오자. 저는 그제야 비수 같은 말을 날렸습니다. 그럴 순 없어. 민정이는 이제 너희 집 며느리가 아니야. 오늘부로 이혼 준비 들어갈 거니까 각오해. 그 순간 도윤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자기야, 그러면 우리 결혼은? 내 회사는? 자기까지 놔버리면 난 끝장이야.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줘.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회사가 망하든 말든 내 알바 아니야. 너 같은 놈 옆에 있었다간 내 인생까지 무너져. 내 동생 괴롭힌 죗값 네가 똑똑히 치르게 될 거야. 그날 사무실 안은 숨 막히는 정적과 함께 마치 심판의 종소리가 울린 듯 했습니다. 저와 연지 그리고 저들을 갈라놓는 선이 명확히 그어졌음을 모두가 느꼈을 겁니다.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은 끊임없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울면서 빌기도 하고 협박처럼 들리는 말도 서슴지 않았죠. 세아가 네가 없으면 우리 집은 끝장이야. 그래도 네가 우리 가족이었는데 이렇게 내칠 거니? 형수님,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하십니다. 재수씨 없으면 저도 살 수가 없어요. 그들의 말은 진심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연지를 사랑해서도 진정한 가족으로 생각해서도 아니었죠. 그저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붙잡으려는 발악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연지에게 말했습니다. 민정아, 이제는 그들의 눈물에 흔들리면 안 돼. 그건 전부 가짜야. 우리가 가진 증거만 있으면 네가 당한 모든 걸 법적으로도 밝혀낼 수 있어. 연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그녀가 한때라도 그들을 가족이라 여겼던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이었죠. 며칠 뒤 저는 연지를 데리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증거 자료들을 보여주자 변호사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명백한 정신적 학대와 재산 갈취입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해요. 다만 상대가 발악할 수도 있으니 각오하셔야 합니다.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제 동생을 위해서라면 뭐든 끝까지 싸울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연지와 함께 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연지는 조용히 제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언니, 사실 나 아직도 무섭긴 해.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다시 날 찾아오면 어쩌지? 또 끌려가면 어쩌지?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다정히 말했습니다. 민정아, 이제 넌 혼자가 아니야. 네 옆에는 언니가 있어. 설령 세상이 등을 돌려도 언니만은 널 지킬 거야. 그 순간 연지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시간 끝에 비로소 느낀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방역의 시간이 머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단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비 시댁과 도윤, 그들이 내 동생에게 저지른 모든 죗값을 한꺼번에 갚아줄 순간을 말입니다. 며칠 뒤 도윤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전의 당당한 사업가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초라하게 고개를 숙인 채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자기야, 제발 나 좀 도와줘. 나 아니면 자기랑 결혼해줄 사람 또 어디 있겠어? 우리 이제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잖아. 자기만 믿고 새 제품도 찍어냈는데 자기가 안 도와주면 우리 회사는 끝장이야.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사랑도 신뢰도 없었습니다. 오직 제 돈만을 바라보는 탐욕뿐이었죠. 도윤 씨, 내 대답은 이미 정했어. 투자, 결혼, 둘 다 없어. 그동안 날 속이고
내 동생을 괴롭힌 대가를 이제 받아야지. 제 차가운 말에 도윤의 얼굴은 일순 굳더니 곧 애써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우리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우리 둘이 힘 합치면 뭐든 해낼 수 있어. 저는 의자를 밀치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처음부터? 네가 내 동생을 종부리듯 부려먹고 나한테 돈만 바라본 순간부터 이미 끝이었어. 넌 이제 내 인생에서 지워질 사람이야. 그날 이후 도윤의 회사는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빚쟁이들이 들이닥치고 직원들마저 하나둘 회사를 떠났습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가 자초한 결과였죠. 하지만 진짜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발악하며 연지를 붙잡으려 했기 때문이죠. 세아가, 네가 우리 집을 버리고 가면 우리는 다 거리에 나앉아야 해. 너 정말 그럴 거니? 재수씨, 나도 아직 널 사랑해.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와줘. 제발. 그들의 말은 연지의 마음을 흔들려 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연지는 담담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어? 난 이제 더 이상 너희 가족이 아니야. 내 옆에는 진짜 언니가 있어. 나를 지켜줄 진짜 가족 말이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깊숙이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제 연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힘을 되찾은 거죠.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를 밟아야 할 때라고. 예비시댁이 감히 발뺌조차 못하게 세상 앞에서 모든 진실을 드러내기로 말입니다. 결정적인 날을 저는 일부러 제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이 지켜보는 자리라면 시댁 사람들도 함부로 나오지 못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예비시모, 시동생, 그리고 도윤까지 한자리에 불러 앉혔습니다. 그들은 들어서자마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매달렸습니다. 세아가야, 엄마가 다 잘못했어.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시 집으로 돌아오자꾸나. 형수님, 우리 진짜 몰라서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도윤도 급히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결혼 얘기도 다시 시작하자. 우리 운명은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저는 그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책상을 쾅 치며 일어섰습니다. 운명? 가족? 웃기지 마. 너희는 내 동생을 사람으로조차 보지 않았어. 가족이라면 차라리 적이 낫겠다 싶을 만큼 잔혹하게 굴었잖아. 사무실 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닥치고 다음부터 또 이런 짓 했다간 당장 내쫓아 버릴 줄 알아. 이 집이 누구 덕에 먹고 사는데 네가 감히 기어? 그 차가운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지자 직원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너희들의 민낯이야. 내 동생을 괴롭히고 돈을 빼앗고 정신적으로 짓밟은 증거.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변명했습니다. 그건 장난처럼 한 말이야. 세아가도 알잖니. 엄마가 진심으론. 장난? 그럼 매달 월급을 빼앗은 건 장난이고 국그릇을 얼굴에 들이민 건 장난이었니? 저는 그녀의 말을 단칼에 끊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폭탄 같은 사실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네가 며느리에게 아이 못 낳는다고 욕했지? 병원에서 확인했어. 내 동생은 아무 문제 없어. 문제가 있는 건 네 아들이더라. 네 아들을 당장 불임검사부터 시켜보라고. 순간 사무실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예비 시모와 시동생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도윤은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오늘 이후 내 동생은 너희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 이혼 절차는 내가 직접 진행할 거야. 그리고 너희가 저지른 죄는 법으로 끝까지 갚게 만들 거다. 사무실 밖에서 지켜보던 직원들조차 숨죽인 채 무너져 내린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승부는 이미 기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상황은 눈덩이처럼 굴러갔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연지가 당한 정신적 학대, 경제적 착취의 증거는 이미 충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발악했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때렸다고? 그건 교육이었어. 네가 뭘 안다고 감히 고소를 해?
저는 냉정하게 맞받아쳤습니다. 좋아. 그럼 법정에서 교육이었는지 폭력이었는지 확인해보자. 녹음도 있고 진단서도 있어. 그제야 그녀는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도윤은 더 처참했습니다. 회사가 곧 쓰러질 지경이었거든요. 결국 저를 찾아와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매달렸습니다. 자기야,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나 진짜 이번엔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저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회사는 이미 빈 깡통이야. 그리고 너랑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일은 없어. 그날 저는 사무실 직원들 앞에서 도윤의 어깨를 밀쳐내며 냉정하게 잘라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산산조각 나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며칠 뒤 빚쟁이들이 그의 회사를 포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직원들도 전부 떠나고 남은 건 파탄난 재무제표뿐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자랑하던 성공한 CEO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편 시동생은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발버둥쳤습니다. 재수 씨, 나 아직도 당신 사랑해.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와줘. 내가 다 바꿀게. 연지는 차갑게 웃으며 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사랑? 네가 사랑한다면서도 내가 맞는 걸 똑바로 보고도 못 본 척했잖아. 그게 사랑이야?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시동생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졌죠. 이제 남은 건 법적 절차와 세상 앞에서의 심판뿐이었습니다. 저는 연지와 함께 부모님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연지는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엄마, 아빠, 저 민정이에요. 이제야 돌아왔어요. 언니랑 같이 왔어요. 저는 동생의 어깨를 감싸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짐했습니다. 이제라도 동생을 찾아냈으니 부모님, 걱정 마세요. 앞으로는 제가 민정을 지켜낼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의 복수는 이미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혼 소송은 예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연지가 모아둔 녹음 파일, 통장 거래 내역, 그리고 병원 진단서까지. 모든 것이 명백한 증거였기에 법원은 시댁의 주장을 단칼에 기각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날 시어머니는 법정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이건 다 오해야. 내가 며느리를 정말 딸처럼 생각했는데. 그러나 판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딸처럼 생각했다면 이 정도 증거가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정신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 명백히 인정됩니다. 결국 연지는 위자료까지 받아냈습니다. 그 돈은 그녀가 새 삶을 시작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편 도윤은 점점 더 막다른 길로 몰렸습니다. 회사는 완전히 무너졌고 그동안 과시하던 호화로운 집도 빚쟁이들에게 넘어갔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는 술에 절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와 달리 연지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이제 더는 두려움에 떨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당당히 내기 시작한 것이죠. 언니, 나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싶어. 예전엔 꿈도 못 꿨는데 지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민정아. 언니가 내 뒤를 다 지켜줄 테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연지는 사회복지학과에 등록했습니다. 자신처럼 부모 잃고 외로운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 결심이 무척 대견했습니다. 어느 날 연지가 제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 요즘 너무 행복해. 새벽마다 공부하느라 힘들긴 하지만 그게 다 의미 있는 것 같아. 언니가 없었으면 절대 이렇게 살 용기도 못 냈을 거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정아, 내가 더 고마워. 네가 내 곁으로 돌아와줘서. 이제야 우리 가족이 완성된 것 같아. 부모님은 계시지 않지만 지금 우리 두 사람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 새로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끝내지 못한 과제가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겪을 최후의 몰락, 그들의 탐욕과 악행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을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도윤의 회사는 결국 공식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가 한때 자랑하던 성공 신화는 허무하게 무너졌고 빚쟁이들이 그의 집 앞을 진을 치며 욕설을 퍼붓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호통치며 집안을 쥐락펴락하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를 잃고 재산도 잃고 이제는 매일같이 병원을 드나들며 고개를 숙인 채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했고 친척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와 연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하루하루를 새롭게 채워갔습니다. 어느 날 시동생이 마지막 발악처럼 저희 앞에 찾아왔습니다. 초라한 몰골로 마치 구걸하듯 말했죠. 민정아, 제발 다시 돌아와줘. 너 없으면 나 정말 살 수가 없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연지는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눈빛을 굳히더니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사랑한다는 사람이 내가 맞을 때도 눈 감고 있었어. 내 침묵은 그들보다 더 큰 폭력이었어. 그러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 말과 함께 그녀의 손바닥이 시동생의 뺨을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일그러졌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음을 본인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더는 우리에게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한편 연지는 공부에 몰두하며 조금씩 자신만의 길을 닦아 나갔습니다. 저는 그녀가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하면서도 마음이 짠했습니다. 언니, 나 꼭 사회복지사가 될 거야. 나처럼 외로운 아이들이 다시는 울지 않게 만들고 싶어.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부모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제야 민정을 찾았어요. 부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자매의 삶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고 우리 이야기를 완전히 끝내야 했으니까요. 마지막 결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도윤과 시댁 사람들을 회사 회의실로 불러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는 제 말을 그들은 구원의 끈으로 착각한 듯 했습니다. 그들이 들어서자마자 울부짖으며 매달렸습니다. 새아가야, 엄마가 잘못했어.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시 집으로 돌아오자꾸나. 형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재수 씨 없으면 저도 살 수가 없어요. 도윤은 손까지 부르르 떨며 애원했습니다. 자기야, 제발 나 버리면 난 끝장이야. 자기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그들의 눈빛을 차갑게 바라보다 미리 준비한 서류 뭉치를 탁 하고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있는 건 법원 판결문이야. 내 동생이 당한 정신적 학대, 경제적 갈취 모두 인정됐어. 너희가 다시는 발뺌할 수 없게 기록된 진실이지. 순간 회의실 안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려줄 게 있어. 너희가 내 동생을 불임이라고 욕했지? 병원에서 검사했어. 아무 문제 없어. 오히려 문제는 네 아들 쪽이더라. 그 말에 시어머니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들이. 도윤은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아들, 내 남편, 그리고 내 오빠. 다 똑같아. 사람을 괴롭히고 짓밟으며 사는 인간들. 하지만 이제 끝이야. 내 동생은 너희 손에서 완전히 벗어났어. 그 순간 연지가 제 옆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나 이제 자유야. 다시는 너희 같은 사람들에게 속지 않아.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회의실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시댁 사람들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고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마침내 지난 30년의 사슬을 끊어낸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의 새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은 산산조각난 삶을 이어갔습니다. 도윤의 회사는 완전히 문을 닫고 그가 세운 모든 명함과 명예는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한때 주변에서 성공한 젊은 사업가라 불리던 그는 이제 빚더미에 깔려 술에 취해 거리를 배회한다는 소식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더 이상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까지 망신이 퍼져 친척들도 하나둘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내 며느리가 사실 사장의 친동생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떠벌리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사람들은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시동생은 마지막까지 연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연지는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서 보낸 세월은 지옥이었어. 다시는 그 어둠으로 돌아가지 않아.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새로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바로 이혼 확정 판결문이었죠. 시동생은 그 순간 모든 희망이 무너진 듯 만견자실 주저앉았습니다. 반대로 우리 자매의 삶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연지는 열심히 공부하며 사회복지사의 길을 준비했고 저는 그녀를 곁에서 든든히 지켜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함께 밥을 먹으며 연지가 말했습니다. 언니, 나 있지? 가끔은 그 집에서 보낸 시간이 전부 헛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얼마나 불행했는지 알았기 때문에 이제야 행복을 더 절실히 느끼는 것 같아. 저는 동생의 말에 울컥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짚어내려는 그녀의 마음이 대견하면서도 짠했기 때문이죠. 민정아, 넌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 언니는 끝까지 내 곁에 있을 테니까. 그날 밤 저는 부모님 영정사진 앞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민정을 찾았어요. 앞으로는 제가 지켜줄 거예요.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마지막 장.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우리가 배운 교훈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자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연지는 마침내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이어갔고 저는 회사 일과 함께 동생의 새로운 길을 응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도윤과 그 가족들의 몰락은 끝내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서로를 원망하며 흩어졌다는 소식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와 연지는 그들의 파멸을 바라보며 통쾌함보다는 오히려 담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복수를 넘어서 진짜 자유를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연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이제 과거는 잊자. 언니가 날 지켜줬듯이 나도 누군가의 힘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게 내가 살아온 아픔을 헛되게 하지 않는 길 같아.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정아, 우리가 겪은 상처가 다른 사람의 빛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우리 이야기는 단순히 억울함을 풀어내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이었고 서로를 다시 찾아낸 기적이었습니다. 교훈피로 맺어진 가족이라도 잃어버릴 수 있지만 다시 만난 인연은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혈연만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고 끝까지 함께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가요? 언젠가는 반드시 빛이 찾아옵니다.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반전 사연과 교훈적인 이야기들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